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성북구 정릉에 귀신 나오는 집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그때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예요. 집안 사정이 아주 안 좋아져서 정릉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정릉에 별로 안 유명한 국회의원 집 지하실에 살면서 2년을 가족 전체가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 집은 귀신 잘 들기 딱 좋은 집의 조건은 다 갖췄습니다. 축축하고 눅눅한 공기에 햇볕도 한 줌 들기 어려운 데다 툭 하면 수도관이 고장나 바닥에 물이 차는 일이 빈번하고 찜찜했던 그런 집이지요. 그곳에서 살면서 가장 미스터리한 일을 이야기하자면 새벽 4시쯤의 일일 겁니다. 그때가 제가 고2 때였을 텐데요. 방이 2개가 있고 거실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이라고 해봤자 별거 없고 방 2개는 거의 마주보고 붙어있는 정도입니다. 제 방은 참고로도 쓰는 방이었는데 워낙 밤새마기 좋아해서 새벽 4시까지도 컴퓨터를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물론 엄마와 동생들은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고요. 그렇게 새벽까지 나 혼자 놀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군요. 정말 방이 가까워서 엄마랑 동생들 깰까봐 키보드도 조심히 치는 그 새벽은 아주 미세한 소리도 잘 들릴 정도로 조용했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타자치던 손을 멈추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무언가 차악하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이 양말 안 신고 맨발로 다니면 바닥하고 발바닥하고 붙어서 나는 살소리 있잖아요. 양말 신으면 뽀송하게 조용히 걸을 수 있는데 맨발로 거실이나 바닥 걸으면 나는 그 특유의 소리요. 그 차악차악 하는 소리. 컴퓨터를 하다가 그런 소리를 들으니 참 기분이 그렇더군요. 안 그래도 시간대도 참 아주 늦은 밤이라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더 미치겠는 건 그 발소리가 거실을 뱅뱅 도는 겁니다. 엄마 방 쪽으로도 걷다가 화장실 쪽으로도 걷다가 내 방 쪽으로도 걷다가 그렇게 뱅글뱅글 그 좁은 거실을 한참을 걷더니 나중엔 아예 제 방 앞에서 왔다 갔다 하더군요. 전 너무 겁이 나서 방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귀신이면 어차피 그런 거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리고 소리 질렀어요. 누구야? 엄마야? 누가 이 밤중에 왔다 갔다 거려? 정말 무서웠지만 그래도 차라리 가족 중에 하나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난 거라 생각하고 싶어서 그렇게 소리쳤는데 대답이 없더군요. 겁도 나고 무섭고 전 하던 것도 멈추고 그렇게 숨죽이고 의자에 앉아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소리가 점점 빨라지더군요. 천천히 걸어 다니던 그 싸악싸악 하던 소리가 막 발작하듯이 거실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경보하는 것처럼요. 그러더니 제 방문 앞에 딱 멈추더니 발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한참을 청각을 잔뜩 곤두세우고 있으니까 조금 후에 갑자기 제 방문 아래쪽을 발로 탕탕 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낡은 나무 문이라 이곳저곳 부스러진 데도 많았는데 그렇게 발로 치니까 육안으로도 문 아래쪽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게 보일 정도였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누군가 계속 발로 치는 것처럼 제 방문이 흔들리고 그걸 지켜보는 심정이란 정말 어디로든 도망가 버리고 싶었죠. 집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제 방문을 발길질하는 소리는 텀을 두고 천천히 울렸습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는 저로서는 그만 의자에서 일어나 방문을 왈칵 열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문을 열자마자 불이 꺼진 거실이 깜깜하게 있더군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방문을 두드릴 때 바로 문을 열어젖힌 건데 말이죠. 순간 소름이 쫙 끼치면서 서둘러 문을 닫아 잠궈버렸습니다. 다음날 학교를 가야 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계속 잠을 청하다가 한 30분 정도 자고 학교 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 헬쑥해져서 밥을 먹는데 엄마가 설거지할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엄마, 어제 거실에서 내가 부른 소리 들었어? 엄마 어제 거실에서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엄마가 계속 대답이 없더라고요. 원래 좀 무뚝뚝하신데다. 그때는 사는 게 힘들어서 더 그랬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대충 밥을 먹고 일어나려는데 그릇을 치우는 엄마 표정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다고 말하기엔 너무 새파랗다고 해야 하나? 하여간 너무 굳어있는 얼굴을 보고 제가 더 굳어서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천천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소리 들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엄마까지 그런 소리를 하니까 정말 온몸에 털이 다 곤두서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엄마는 제가 소리 지른 것까지 다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발자국 소리가 워낙 공포스러워서 엄마도 그 방에서 제 동생을 끌어안고 계속 억지로 잠을 청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 엄마는 집에 정을 못 붙이고 계속 밖으로만 돌아다니셨고 집안 살림은 더욱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집에 정을 못 붙여서 친구들 집을 전전하며 살았고요. 제 동생들은 워낙에 어린여서 엄마가 데리고 다녔고요. 아주 가정적인 어머니셨지만 그 집에서 겪은 일들 이후로 집에만 들어오면 히스테릭해지셨습니다. 제 방의 벽에 붙어있는 손바닥만 한 창문에서 누군가 주먹으로 두들기는 노크 소리, 그리고 그 맨발로 돌아다니는 소리는 가끔 옵션으로 계속 났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이 무서웠는데 자꾸 겪으니까 그것도 이골이 나더군요. 그래도 지금 다시 그 집에서 살라고 하면 절대 못 살 것 같습니다. 다행히 다시 집에 일들이 잘 돼서 지금은 잘 살고 있지만 그 발소리 말고도 그 집에서 겪은 여러 자잘한 미스터리한 일들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똥고개. 해마다 연말쯤엔 교회마다 밤늦게까지 행사가 많았다. 남중을 다니기 때문에 평소에 대면하기 힘든 여학생들을 볼 수 있다는 일념에 어줍잖게 다니기 시작한 교회였다. 친구들과 늦게까지 행사에 참석했다가 자정이 넘어서야 교회 문을 나설 수 있었고 지름길이자 귀찮은 건물을 피해갈 수도 있는 똥고개 코스를 택하기로 결정했다. 똥고개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표현을 굳이 쓰는 이유가 있었다. 다소 우스꽝스럽게 들리는 이름과는 달리 예전부터 워낙에 소문이 무성했던 장소이기도 하거니와 아주 길고 경사가 심한 비탈길을 올라가야 하는 난코스이기 때문이기도 했다. 세 명의 친구와 큰 길가를 지나 드디어 똥고개에 어기로 들어섰다. 왠지 모르게 오싹해지는 기분을 감추기 위해 저마다 큰 소리로 떠들어대고 있었지만 엄습해 오는 불안감을 떨쳐버리기는 쉽지 않았다. 그렇게 조심스러운 걸음을 떼고 있는데 가로등도 없는 캄캄한 길 앞쪽에서 갑자기 기척이 느껴졌다. 인기척의 정체는 웬 아주머니였고 학생들 여기서 사당동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 라고 물었다. 새벽 1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었다. 옛날에 공동묘지 자리였다는 소문도 있었고 심지어 여자가 목매달아 죽은 일도 있었다는 흉흉한 이야기가 나도는 장소에서 사당동에 어떻게 가야 되냐고 묻는 정체불명의 아주머니 자체가 공포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순간 다들 약속이나 한 듯이 말없이 마구 뛰었다. 공포는 전염된다고 했던가. 아주머니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갑자기 큰 길 쪽으로 후닥닥 뛰어내려가 버렸다. 나는 아주머니의 행동에 더 놀랐다. 한바탕에 소동이 가라앉은 다음에 다시 길을 가기 시작했다. 뒤돌아 큰 길로 나가버리면 그만이었지만 사춘기 소년들의 치기 때문이었을까? 계속 가보기로 한 것이다. 충격을 가라앉히기 위해 과장된 수다로 일관하며 오로지 앞만 보고 걸어가고 있는데 꼬마라는 별명을 가진 녀석이 슬그머니 오른쪽 옆으로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들 숨을 멈추었지만 절대로 따라서 고개를 돌리고 싶지 않은 순간이었다. 그 녀석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큰 흙더미 위에 잡초와 나무가 제멋대로 얹혀있는 듯한 형국에 지저분하고 나지막한 산이었다. 낮에는 동네 아이들이 즐겨 찾는 놀이터도 되고 별다른 느낌이 안 드는 곳이었지만 칠흑 같은 밤에는 180도 분위기가 바뀌는 곳. 맨 꼭대기에는 흉가인지 아닌지 구분이 모호한 낡은 집 한 채가 있었다. 바로 그 집 앞에 뭔지 모를 희뿌연 물체가 있었던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긴 머리를 늘어뜨린 노슬 입은 여자였다. 과장된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던 꼬마 녀석은 대번의 표정이 굳어버렸다. 꼬마 녀석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던 나머지도 무의식적으로 그 장면을 보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의 상황은 잊지 못할 악몽이라 해두자. 여자는 낡은 집 앞에서 차가운 달빛을 받으며 머리카락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달빛을 받아 창백한 얼굴 때문에 유난히 더 검어 보이는 긴 머리카락을 마치 빗질이라도 하듯 쓸어내리고 있었다. 너무도 무표정해서 더더욱 소름 끼치는 느낌의 여인이 갑자기 움직였다. 울퉁불퉁한 산비탈을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집 사는 사람일 거라고 억지로 생각을 몰고 가던 일행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길게 자라있는 지저분한 잡초와 돌출된 작은 바위 덩어리들이 가득한 산비탈을 타고 너무도 쉽게 쓱 내려오는 걸 보고
자신들의 생각이 여지없이 틀렸다는 걸 깨달아야 했다. 여인은 순식간에 날듯이 산을 내려와 산 밑 자락에 나란히 세워놓은 어른 키 중간 높이 정도의 담장에 턱 서서 동생 일행과 같은 속도로 담장 위를 걸어가기 시작했다. 걷는 거라고 할 순 없었지만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일행과 나란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공포가 극에 달할 때는 걸음조차 안 띄어진다고 했던가. 천근만근 무겁기만 한 다리에다가 사고조차 얼어버려 큰 길로 도망칠 엄두조차 나질 않았다. 어느 정도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을 때 꼬마 녀석이 또 일을 내고 말았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듯한 심정으로 애써 여인의 존재를 모른 척하며 움직이던 일행을 배신하고 앞으로 혼자 마구 내달리기 시작한 것이다. 차라리 큰 길 쪽으로 도망칠 것이지. 하필 위쪽으로 뛰어 올라가는 바람에 일행은 반사적으로 같이 따라 뛰었다. 담장 위의 여인도 비슷한 속도로 나란히 움직였다. 그 표정 없는 싸늘한 얼굴을 돌려 힐긋힐긋 바라보며 말이다. 이미 꽤 멀찍이 도망가 산 쪽에서 벗어난 꼬마의 뒷모습을 보며 굳은 다리로 힘겹게 뛰고 있는데 길가에 있던 집에서 대문이 열고 나타난 중년 남자가 꼬마를 불러 세워 말을 걸고 있는 게 아닌가. 어른이 나타났단 생각에 어느 정도 안심을 하면서도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뛰었다. 갑자기 꼬마가 일행 쪽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마구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같이 있던 중년의 남자는 크게 놀란 표정을 지으며 집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다. 이젠 오로지 앞만 보고 뛰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죽으라고 꼬마 녀석이 있는 곳까지 왔다. 얼이 빠져있던 꼬마가 겨우 입을 열어해준 말에 소름이 쫙 끼쳤다. 너희들 뛰어올 때 뒤쪽에 뭐가 따라오고 있던 줄 아냐? 그 여자였어. 근데 한 명이 아니었다. 그 여자들이 너희 뒤쪽에 바짝 붙어서 같이 뛰어오고 있었어. 그런데 그 여자들 등 쪽이 앞을 향하고 있었는데 얼굴도 정면을 보고 있더라. 그런 얘기들을 털어놓던 꼬마가 갑자기 흠칫하며 짧은 비명을 질렀다. 동생은 사람 머리털이 곤두서는 장면을 그때 처음 보았다고 한다. 녀석의 머리카락이 일제히 하늘을 향해 곤두섰고 녀석은 목덜미를 만지면서 차가운 손 같은 것이 목을 휙 스치고 지나갔다고 했다.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도 이미 체념한 심정으로 계속 집을 향해 가던 중에 어느 집에선가 창문을 드르륵 여는 소리가 들렸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소리가 나는 곳을 보았을 때 또 한 번 기절할 뻔했다. 철창살이 쳐진 어느 집 창문에서 그 여자가 일행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던 것이다. 무표정한 얼굴에 손바닥을 위쪽으로 향한 자세로 팔을 들어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의 얼굴보다 더 무서웠던 게 또 있었다. 설명하기가 애매하지만 창문과 쇠창살 사이에 좁은 공간 속에 여인의 상체가 있었고 하체는 창문 밑에 담벼락으로 비스듬히 기대어져 있는 기괴한 모습. 말이 필요 없었다. 일제히 또 달리기 시작했고 저만치 앞쪽에 불빛이 보일 때까지 쉬지 않고 뛰기만 했다. 천만다행히도 그 시간까지 문을 열어둔 가게가 있었던 것이다. 바로 코앞에 가게가 보일 때쯤 와서야 뛰는 걸 멈추었는데 갑자기 또 섬뜩한 느낌이 들면서 아직 끝난 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가게는 코앞 거리가 아닌 아직도 더 가야 되는 거리에 있었던 것이다. 가게 안에까지 우르르 뛰어들어가서야 겨우 안심을 하게 되었다. 한밤중에 갑자기 뛰어들어온 소년들을 보고 아주머니도 많이 놀라셨던 모양이다. 학생들 왜 그래? 이 시간까지 집에도 안 들어가고 뛰어왔나? 이 추운 날씨에 땀까지 뻘뻘 흘리고 말이야. 아주머니 저희 정말 이상한 일을 당했어요. 귀신을 봤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게 정말이야? 학생들, 원래는 이 시간까지 가게 문을 여는 일은 거의 없는데 오늘은 왠지 늦춰지게 되더라고. 여하튼 큰일 날 뻔했네 학생들. 동생 일행은 이구동성으로 말문이 터지기 시작했고 대충 상황을 들은 아주머니도 그 이야기를 듣고 무척 놀라셨다. 동네 토박이 어른들은 똥고개에 대한 흉흉한 소문들을 익히 들어 알고 있던 터라 아주머니는 오싹해진다며 얼른 가게 문 닫고 들어가야겠다고 하셨다. 아주머니의 배려로 아주머니 아들의 트럭을 타고 집으로 갈 수 있게 되었고 아들은 차를 가지러 간다고 나간 후에 아주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가게 문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차가 왔구나 하고 얼른 가게를 나섰는데 웬걸. 바로 가게 앞에서 들렸던 소리에 비해 차는 아직 저만큼에서 오고 있던 것이다. 순간적으로 오싹해져 다시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트럭이라 앞자리에 많은 인원이 탈 수 없었지만 도저히 뒤 화물칸에 탈 엄두가 안 나서
앞자리에 다들 포개다시피 해서 집에까지 왔다.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경험이었다. 만약 다시 떠올린다면 그녀가 또 찾아올 것만 같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모른 척하기로 마음먹었다. 세 번째 이야기, 울고 있는 남자. 저희 집은 울산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오토바이를 몇 달 전에 잃어버린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배달을 위해 바람막이를 입고 부랴부랴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을 걸었고 배달을 하기로 한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제가 복도식 아파트를 무지하게 싫어하는데 복도식이라 들어가기 전부터 좀 꺼림칙하더군요. 9층 버튼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데 뭔가 기분이 정말 꺼림칙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빌어먹을 아파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불이 켜지는 센서가 고장 나 있는지 컴컴하더군요. 뭐 다른 아파트에서도 많이 봐왔던 상황이라 침착하고 배달을 하러 가려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뭔가 하고 이리저리 둘러도 봤지만 안 보여서 그냥 가려고 하는데 멍하니 서서 들어보니 우는 소리같이 들렸습니다. 순간 등으로 소름이 쫙 돌고 너무 무서워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 순간 고장 난 줄 알았던 빌어먹을 센서가 작동하고 불이 켜졌습니다. 천천히 소리가 나는 옆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엘리베이터 옆 비상구에서 어떤 누추한 복장을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양팔로 안고 있는 상태로 울고 있는 겁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사람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의 머리 때문이었습니다. 머리에 아주 굵게 수술 자국이 보였으니까요. 정말 놀라서 예의가 어긋나는 행동이지만 그 사람을 보는 상태에서 시발이라는 욕설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너무 당황했지만 미안해서 아 저기요 여기서 이렇게 울고 계시면 다른 분들 오시다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천천히 몸을 들더니 미안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비상구에서 벗어나 자신의 집처럼 보이는 곳으로 걸어가더군요. 그래서 저도 안도의 한숨을 쉬며 뒤돌아 배달을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아저씨가 제게 저기 미안한데 초인종 좀 눌러줘. 내가 손이 너무 저려서 그래. 그래서 제가 버튼을 눌러드리고 빠른 걸음으로 옆집으로 갔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개욕을 처먹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아까 아저씨가 들어간 집에서 어떤 아가씨가 나오더니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왜 이 늦은 밤에 버튼이나 누르는 장난질을 하냐고 해서 제가 이 집에 사는 아저씨가 집에 들어간다고 하셔서 버튼을 눌러드린 거예요. 아저씨가 손이 너무 저리다고 하셔서. 근데 아가씨가 그러더라고요. 벨 누를 때 저밖에 안 보였고 이 집에는 자기랑 엄마밖에 안 산다고. 저 그날 집까지 개같이 뛰어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IMF 때 겪었던 일. 이것저것 사업에 손을 대다가 고향을 떠나서 지방에서 사업을 했는데 불황으로 그 사업마저도 바닥을 보고 빚만 안고 다시 고향을 내려왔었습니다. 그 당시 고향에 제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동생에게 주거하라고 맡긴 아파트였지요. 동생 또한 하는 일이 잘 안 됐는지 집을 비우고 다른 지방으로 간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파트를 들어서는 순간 휑한 분위기에 나 자신 또한 초라함이 앞서더군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어 소주를 찾던 중 냉장고마저 휑하더군요. 그래서 소주를 사러 옷을 추스려 입고 엘리베이터로 발길을 돌렸지요. 시간은 얼추 밤 11시가 넘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파트는 15층이었습니다. 그날따라 4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올라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짜증도 나고 입에서 절로 욕도 나오고 그러던 중 보통 아파트는 비상계단이 있지요. 그쪽에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싸우는 소리였고 분명 남편이 부인을 구타하는 소리였지요. 그 여성분 목소리는 분명 15층 반장님을 맡고 계시던 허스키한 그분의 목소리였죠. 목소리 남달라 한번 들으면 어느 누구도 잊지 못할 목소리이죠. 비상계단 쪽에서 퍽퍽 치는 소리와 그 여성분의 절규 어린 살려줘요라는 외침. 목이 메이게 울어대는 소리에 제가 가서 말려야 하나 고민이 되던 중 제 자신도 추스르지 못할 정도로 힘든 지경에 남의 부부 사이에 낄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마침 엘리베이터도 올라오고 해서 그냥 지나치고 내려갔지요. 근데 의문이 든 게 분명 부부가 싸우는데 남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 여성분의 목소리와 구타하는 소리만 들린다는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떠올리고는 그냥 지나쳤지요. 다음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담배를 하나 필까 하고 복도로 나와 담배를 하나 피던 중 때마침 옆집 아저씨와 마주쳤습니다. 왜 이리 오랜만이냐 등등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바르르 떨렸지요. 그 소식은 보름 전에 15층에 사시는 반장님, 즉 어젯밤에 구타를 당하던 그 여성 반장님이 보름 전에 복도 창문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하셨다는 겁니다. MBC, 지방뉴스 TV에도 나오고 유명했답니다. 더더욱 충격은 남편에게 매일같이 맞고 살다가 정신병이 생겼다는 겁니다. 곧 우울증과 겹쳐 병원도 자주 다니고 했는가 봅니다. 제가 사업하러 가기 전에 참 고우신 분이셨는데 제가 분명 들은 게 귀신의 원한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귀신은 존재한다는 것일까요? 지금 생각해도 그 사건은 미스터리입니다. 5번째 이야기, 이상한 경험. 제가 중학교 때 일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제 경험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흔히 말하는 빙의 현상인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전 그때의 저의 기분과 행동을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집안 사정이 잘 사는 편이 아니라 집이 좋지 않아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습니다. 무슨 허름한 창고들 옆에 3~4평 정도 되는 작은 화장실이 있었는데 낮에도 그렇지만 밤엔 화장실 가기가 더욱이 싫었었죠. 밤에 화장실을 가면 노란색 전구전등이라 침침하고 별로 환하지도 않죠. 제가 겪은 그 일은 해가 중천에 떠 있는 한낮에 경험한 일입니다. 저는 5살 나이차가 나는 남자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때의 저의 행동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녀석이죠. 물론 동생은 그때 당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제가 현재 나이가 30을 넘었는데 한 번씩 생각이 나서 동생에게 그때 일을 얘기하면 동생도 역시 그때의 일을 생생히 떠올리더군요. 하지만 형인 제가 왜 그랬는지 제가 했던 말들과 행동들을 아직도 생각하면 이상했다고 합니다. 저와 동생은 남자 형제이고 동생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당시 제가 동생을 좀 괴롭히는 편이었습니다. 때리기도 많이 때리고 심부름도 많이 시키고 그렇다고 동생을 싫어하고 미워한 게 아니고 그냥 철없이 힘으로 어린 동생을 밀어붙이는 거였죠. 그렇게 동생한테 장난도 많이 쳤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갔다 오는 동생을 숨어있다 놀라게 한 적도 많고 잘 자는 동생 콧구멍을 간지럽혀서 깨우기도 하고 그런 정도의 짓궂음이었죠. 먼저 그때의 일을 저의 시점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맑은 화창한 날 오후 전 동생과 놀다가 똥이 마려워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방학 때였던 걸로 기억나고 집에는 동생과 저 둘이만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직장에 일하러 가셨고요. 화장실에서 똥을 누다 제가 문득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동생을 놀려줘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놀라게 해줄까? 고민을 했었죠. 그런 와중에 저는 정말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 지구가 멸망을 하게 되어 엄마 아빠는 물론이고 저와 동생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TV를 보다가 뉴스 속보 같은 걸 봤다던가 어디서 전화가 와서 얘기를 해줬다던가 해서 동생에게 다급하게 지구가 멸망을 하게 되어 모두 죽는다고 설레발을 치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정말이지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고 유치하며 멍청한 발상이죠. 동생이 어렸을 때 잘 울었기 때문에 이렇게 놀려주면 동생이 또 울음이 터질 거라고 생각하며 혼자 크크댔습니다. 볼일을 다 보고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이때의 제 기분과 느낌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그 생각이 정작 제 자신에게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엄청난 좌절감과 공포와 슬픔이 저에게 막 엄습해왔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고 제 몸이 엄청난 힘에 의해 눌러지듯이 몸이 무거운 느낌이고 집으로 돌아 걸어가는 한 발 한 발이 힘겹더군요. 세상이 한꺼번에 몰락해 없어지는 그 공포심과 광대한 우주 한복판에 혼자 외로이 떠돌아다니는 듯한 외로움과 절망감, 슬픔이 미칠 듯이 느껴지더군요. 저는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힘없이 집으로 들어가는데 동생이 보이더군요. 동생에게 저는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지구가 멸망해버렸다. 동생이 저를 쳐다보더니 응 뭐라고? 이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린다. 하지만 동생이 계속해서 무슨 말이냐고 되묻더군요. 제가 약간 좀 큰 목소리로 이 지구가 다 무너져 내린다고 세상이 멸망한다고 말하는 중에도 심장에 마구 뛰고 헛구역질이 올라오더군요. 동생이 알았다 하더군요. 저는 동생 손을 잡고 엄마를 찾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집 골목을 나와 찻길까지 나왔습니다. 길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이더군요. 어떤 사람은 저와 제 동생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이 지구가 멸망해서 없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태평하게 뭐하는가 싶었습니다. 다시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와서 저는 방구석에 옆으로 쓰러져 누워서 마구 구역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바닥에 침을 계속 뱉었어요. 작은 방과 큰 방을 왔다 갔다 하며 바닥에 드러눕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이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기억을 못하고 나중에 내가 언제 그랬냐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동생한테 엄마 옷을 가져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시키면서도 왜 가져와야 하는지 목적이 없었어요. 동생이 주섬주섬 엄마 옷을 옷장에서 꺼내오더군요. 제가 그 옷을 들고 동생과 함께 다시 집 밖에 나왔습니다. 마침 저희 동네에 통장 아주머니가 보이더군요. 전 동생을 데리고 그 아줌마한테 걸어갔습니다. 제 동생이 아줌마한테 인사를 했고 아줌마가 저를 쳐다보더군요. 제가 굉장히 슬픈 마음으로 아주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아줌마 지구가 다 무너져 내렸어요. 뭐라고? 세상이 다 무너져 내려요. 무슨 헛소리야. 아줌마는 어리둥절하며 저와 제 동생을 번갈아 보더군요. 그때 순간 제정신이 돌아오는 게 느껴지더군요. 뭔가 정신이 개운해지면서 그 무겁던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이더군요. 슬픈 감정이라던가 좌절감, 절망, 공포심 이런 것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장실을 나온 뒤에 뭘 했고 무슨 말을 했는지 방금 이 아줌마한테 내가 한 얘기까지 그대로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아줌마가 저를 보면서 너 뭐라고 했어? 무슨 소리야? 이러시길래 그냥 대충 엄마가 안 오셔가지고 물어봤어요. 라고 말하고 얼버무리고는 동생을 데리고 냅다 집으로 도망왔습니다. 집안엔 마구 어지럽혀 있더군요. 엄마 옷이 장롱에서 거의 다 꺼내져서 흩어져 있고 몇 개 되지도 않지만 장난감이라든지 책 같은 게 마구잡이로 어질러져 있더군요. 동생한테 누가 이렇게 해놨냐고 물어보니 제가 그랬다더군요. 바닥 곳곳에 제가 뱉은 침들이 보여서 휴지로 닦았습니다. 동생하고 같이 어질러진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것이 기억이 분명히 나더군요. 불과 5분 전까지 있었던 제가 느꼈던 감정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절망감, 공포감, 슬픔. 그리고 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땠는지,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다음은 저의 이상한 행동을 옆에서 지켜봤던 동생의 얘기입니다.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뭐라 중얼거리면서 집으로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신경도 안 쓰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제가 자기한테 뭐라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 들어봤는데 억양이 분명하지가 않고 잘 안 들려서 집중해서 제가 가만히 말하는 걸 들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한국말이 아니더라는군요. 어떤 반복되는 언어들도 들리는 게 있고 외국말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영어도 아니고 이상한 방언들을 힘 빠진 목소리로 계속하더랍니다. 숨도 이상하게 쉬고 동생이 제가 그때 한 말투를 흉내내던데 무슨 말 같은 걸 하면서 계속 입 밖으로 바람을 푸욱 불면서 하더군요. 제가 그랬다면서 흉내를 내더라고요. 동생한테 제가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데 동생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똑바로 좀 말하라고 하니 제가 좀 짜증을 내며 알아들은 것처럼 알았다 라고 했다더군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된다면서 동생을 데리고 찻길까지 데리고 나가더니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바닥에 누워 방바닥을 뒹굴뒹굴하며 얼굴을 옆으로 해서 바닥에 침을 탁탁 뱉더랍니다. 책상에 앉아서 책상 위에도 침을 탁탁 뱉고 자기를 쳐다보더니 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것 좀 가져오라고 시켜서 뭘 하는지 잘 몰라 그쪽 방향에 있는 거 짚고 이거 하고 물어보니 아니란 듯이 그 옆에 거라고 손짓을 해서 이거 하고 다시 물어보니 또 아니라고 다른 거라고 해서 가져온 게 엄마의 외투 옷이라더군요. 제가 엄마 옷을 안고 있다가 바닥에 엄마 옷을 펼쳐놓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니 다시 일어나서 장롱을 열고 장롱 안에 다른 옷들을 꺼내고 하나씩 입으려는 듯이 한쪽 팔을 넣었다 뺐다 했다더군요. 그러다 제가 동생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왔는데 마침 길에 걸어가던 통장 아줌마가 있더랍니다. 제가 통장 아줌마를 발견하고 그쪽으로 가길래 왠지 아줌마한테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따라가려 하니까 힘으로 잡고 가더라는군요. 제가 아줌마한테 가서는 또 그 이상한 말들을 하더랍니다. 아줌마는 당연히 뭔 소린지 못 알아들으시고요.
아줌마가 뭔 소린지 자꾸 못 알아들으시고 약간 화를 내면서 저를 보고 뭐라는 거야? 라고 하는데 제가 좀 당황해하면서 엄마가 어쩌고 어쩌고 중얼거리더니 집으로 들어왔다더군요. 그 일이 있던 당시에도 어렸었지만 동생과 저는 이 일을 두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그랬지? 그때 형 왜 그랬어? 도대체 왜 그랬지? 그 이상한 말들은 뭐지? 동생아 난 너한테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는데 내가 들은 말은 무슨 한국말이 아닌 이상한 방언이었다니. 성인이 되고도 한참 지난 지금에서도 그때 얘기를 꺼내면 동생도 미스터리스러워합니다. 뭐가 쓰였던 게 아닐까? 나를 놀려주려던 형이 벌을 받은 거 아냐? 하면서 말이죠. 뭐였을까요? 대체 제가 기억을 잃고 그런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꿈을 꾼 것도 아니며 분명히 저의 의식은 깨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이후 그런 일은 없었고 그때 느꼈던 그 기분은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안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운전 중. 오늘은 이모님 환갑이시라 환갑잔치를 63빌딩에서 치르고 이중사촌들과 오래간만에 당구 한 게임을 쳤습니다. 그리고 10시에 서울 목동 부모님 집에서 출발해서 친척 몇 분 내려드리고 열심히 이천으로 달려 양지 톨게이트를 지났습니다. 집이 이천 시내 터미널 근처라서 보통은 서이천으로 많이 빠지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양지로 나오게 됐습니다. 톨게이트를 지나 좌회전을 꺾고 80km 구간 지나 앞선 차도 없고 해서 속도를 내려는 순간 저 앞에서 거무죽죽한 무언가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급 브레이크를 밟고 상향등을 켜니 차도 바닥에 웬 짐승이 죽어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죽은 짐승을 비켜나가면서 왠지 몹시 찜찜함이 느껴졌습니다. 기분이 왠지 뭐랄까 술 많이 마시고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도 나고 로드킬 당한 짐승들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 오늘따라 속이 몹시 안 좋아졌습니다. 속도 내려던 것을 멈추고 바깥쪽 차선으로 안전운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거기다 오늘따라 다니는 차도 없었습니다. 기분이 몹시 더러워지고 있는데 저 앞길가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갓길에 웬 남자가 역주행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시겁했습니다. 안쪽 차선으로 차를 약간 들고 속도 줄이면서 속으로 아 씨발 한번 외쳤습니다. 다시 바깥 차선으로 들어오면서 백미러 쳐다봤습니다. 그 남자가 내 차를 존나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뻗으면서 존나 뛰어오길래 내 차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속도 줄였습니다. 전방의 커브길 백미러로 본 이 남자가 차에 닿을 듯 말 듯 무섭게 달려왔습니다. 순간 운전대 위 내비에 찍힌 속도 53km. 이건 뭐야? 속으로 존나 시겁해서 급가속을 했습니다. 3분 정도 달리고 나서 정말 돌아버렸습니다. 지금 나이 40 먹고 숨을 못 쉬겠습니다. 왜냐고요?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은 아실 겁니다. 주위에 가로등이 없는 상태로 백미러를 본다면 귀가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오늘은 보통 출근 시간보다 조금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몹시 피곤한데도 핸드폰 아기가 3시 할 때 눈이 떠져서 억지로 잠을 청하려고 뒤척이다 4시 5시 할 때까지 잠이 안 와서 에이 그냥 일찍 출근 좀 해보자란 생각에 씻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사람 깨우고 5시 반쯤 집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웬걸 안개가 짙게 끼어 있네요. 다시 들어갈까 하다가 아내까지 깨우면서 수선을 떨었는데 그것도 참 애매하다 싶어 그냥 차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기름이 없어서 셀프 주유소에 가서 2만원 주유하고 유턴 꺾어서 하이닉스 앞 서이천 톨게이트로 가려는데 안개 낀 상태에서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브레이크 밟으면서 우측으로 꺾게 돼서 이천 고용지원센터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속으로 이쪽으로 가게 되면 또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양지로 나가게 되는데 돌릴까 하다가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그래서 그랬겠지 하며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도로에서 제일 짜증나는 60km 구간 지나는데 뒤에서 차 한 대가 바싹 붙는 겁니다. 안개 낀 도로 상황을 감안해서 저도 처음에는 이해했는데 뒷차 상향등이 너무 눈부신 데다가 1차선으로 옮겨주면 1차선으로 따라붙고 2차선으로 옮기면 2차선으로 따라붙고 해서 앞에 차도 없는데 이 새끼가 미쳤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매너가 있지. 안 보인다고 완전 바싹바싹 따라붙는 게 얄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좋다. 안 그래도 요즘 몸도 허해졌는데
파티마 병원 가서 나이롱 환자 한 명 돼보자란 생각에 속도를 약간 올리고 건널목 앞에서 일부러 급브레이크를 밟기로 마음먹고 살살 속력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오면 오냐, 누워보자 생각했고 안 따라오면 그 상태로 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내비에 찍히는 속도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뒷차는 백미러를 부숴버리고 싶을 정도까지 바싹 따라붙어 너무 눈이 부셨습니다. 속에서 순간 열불이 터져 내비 속도 88을 찍는 순간 에라 모르겠다 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아버렸습니다. 뒷바퀴가 밀려 차가 양옆으로 흔들리며 설 정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로 5m 뒤에서 상향 켜고 바싹부터 달려오던 차가 정말 팍 하고 사라지듯 무슨 영화 속에서 뿅 하고 사라지듯 사라졌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뒤로 한 10m 정도를 아무 생각 없이 뛰어내려가 보고 다시 올라오는데 다리는 후들후들 거리고 컴컴한 데다가 안개는 한 치 앞도 보기 힘들게 껴있는데 고무탄 내는 계속 올라와서 갑자기 토악질이 밀려왔습니다. 먹은 것도 없고 어질어질해서 겨우 아침에 마신 커피를 다 토해놓는데 이제서야 뒤에서 차 한 대가 빵빵댑니다. 얼른 일어나서 깜빡이 켜고 회사 가기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